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가 사진에 포착이 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요. 민주당이 또 먼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보좌관이 이번 소환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른바 전쟁이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6일 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고 소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나와 달라는 거죠. 이 대표는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전에 보여주신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 지금은 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백현동 사건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담당했던 공무원이 증언을 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2차례 보낸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협박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을 했는데요. 성남시가 이 공문에 대해서 그해 11월 국토부에 문의를 합니다.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뜻으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12월 그렇지 않다라고 회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 시장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협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은 이 해당 공무원의 증언에 의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소시효가 이제 9일 만료되니까 빨리 좀 조사를 해야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자, 한민수 전 이재명 후보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야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야당 대표가 된 지 한 5일도 채 안 됐죠. 5일도 채 안 됐는데 이른바 지금 일단 여기 좁혀서 얘기하면은 백현동 발언이라는 게 당시 국감장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이제 국감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듯이 이재명 지사는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 토론에서 한 발언 가지고 그게 또 허위 발언이다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났는데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발언이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중앙 언론사의 취재 기자도 증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성남시에다가 주거 이 용도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는 계속 거부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토부에서 그 직원들에게 성남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었고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었다. 그런 취재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적인 박성중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지금 이 발언으로 그 선거법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기소를 한다. 이건 정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야당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단독 기사라는 걸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비공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사건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혐의나 불송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의 부정 입학을 제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자기들이 걷어들입니다. 그분 국회의원 66명에 대해서 경찰이 또 무혐의를 냈어요. 네. 자꾸 이렇게 선택적으로 과연 이 사안이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소환할 만한 사안인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정말 당선 무죄, 낙선 유죄냐, 당선 불기소고 낙선 기소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신중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거고 예. 이런 비판을 받는 걸 좀 새겨드려야 할 거라 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됐습니다. 된 상황에서 진짜 사실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당대표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초로 이제 검찰 소환 통보가 이루어져서 충격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한민수 수석 이야기한 그런 그 불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첫 번째 시점과 관련해서 공교로운 시점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관련 기소는 6개월 안에 기소를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9월 9일입니다. 예. 다음 주 전에 공직선거법상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시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스케줄상의 일정을 생각해 보면 공교로운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경기지사 선거 때 TV토론 나와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이야기한 것으로 해서 1심, 2심 재판을 다 받았고 1심 무죄, 2심 유죄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돼서 겨우 다시 정치 생명이 연장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걸 똑같이 저는 적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겁니다. 이것은 예. 분명히 허위사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책임 사유가 있고요. 예. 그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만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이재명 대표께서 단어를 좀 세게 쓰시긴 합니다만 네. 직무유기라는 단어와 협박이라는 단어를 국정감사장에서 오픈된 자리에 썼다는 것은 예.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당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저는 뭐 전혀 걱정 없이 당당하게 아까 우리 한민수 수석께서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오히려 민주당의 대표답게 그리고 법조인답게 정말 하나의 한 털만큼의 그 잘못도 없다고 한다면 예. 당당하게 저는 검찰 소환에 응해서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소명하고 죄가 없으면 분명히 충분히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참 별것도 아닌 패널입니다만 고소고발 당하면 조용히 가서 수사 다 받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리 다 받습니다. 열심히 해서 야당 대표로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이게 첫 단계,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가 있었는지 백현동 관련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예. 자, 지금 보면 이제 뭐 응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경찰이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에 수원지검에 넘겼고요. 이 당시 국토부가 이 성남시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게 어떤 내용인지를 또 봤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그 용도 변경과는 또 상관없이 또 공문이 서로 간에 오고 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설주환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이 부분이 약간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지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재명 그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어떤 답변을 통한 적극적인 고의라든지 인식이 있지 않는 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다라는 부분인데,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무죄다라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인가? 어떤 토론회가 아닌 감사장에서 대답한 것을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협박이냐, 직무유기를 문제 삼을 만한 협박이다라고 하는데 이 협박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느꼈다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늘 사장님이 직원에게 오늘 회식을 갈까라고 물었는데, 회식을 내가 직원 입장에서는 회식을 가야 될 것 같지, 가기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가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 협박이란 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협박이란 것이 법에서, 우리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의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당시의 기초자치단체, 성남시라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식품연구원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그 강제적인 의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협박을 표현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저는 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 정치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에는 백현동과 대장동 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무슨 직권 남용을 할 만한, 아니면 배임을 할 만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분을 먹었거나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니까 지금은 허위사실 유포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어떤 제일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과는 다소 다른 부분으로 어떤 그 지금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좀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환을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또 오늘 또 위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이런저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재명 의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것도 없습니다만, 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 오늘 이재명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9일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에 한해서 일단 소환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민현상 원장님,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리적으로는요, 이게 선거법의 조사상에서 보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전례들을 쭉 보면은 법률적으로는 그 어떤 자기의 주장, 그다음에 정치적 그 주장,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의사 표현으로 보면은 이것은 허위 사실 공표로 안 보고 계속 이제 무혐의 처리를 무죄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법률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주장하는 것,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이 국토부에서 하락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황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당시에 국토부 노조에서 이 성명까지 냈어요. 우리 국토부가 무슨 성남시에 협박을 했느냐라는 국토부 노조의 성명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또 밝힌 게 뭐냐면은 성남시에만 콕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었을 따름인데, 이걸 갖다 협박으로 여기 얘기를 했다라는 국토부의 또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이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자꾸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공개 소환한다고 먼저 사법당국에서 밝힌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먼저 밝혔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그 핸드폰이 사진 촬영에 걸려가지고 네. 그것이 알려진 것이지, 뭐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몇 월 며칠 날 오십시오라고 뭐 공개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 대표에게 온 문자 내용이 보좌관이 보낸 거죠.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걸 보면은 그 백현동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 김모모 보좌관입니다. 이 김 보좌관은 전 경기도청 비서관이었고 백현동 개발에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런 말을 듣던 그 보좌관이고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회 입성 때 4급 보좌관으로 이번에 같이 온 그 김모 보좌관인데요. 이 문자 내용, 자, 이 회의실에서 포착되는 문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보좌관이 전쟁입니다까지 한 그 문자까지 포착이 되면서 이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8명이 들어있고 거기 818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원이 되면서 들어간 방 번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받은 시간은 보면 오전 11시예요. 11시쯤 된 거 보면 아침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러다가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겁니다. 6월 6일까지 소환을 통보받았다. 이 내용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적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든 또 대통령의 후보든 아니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 낙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했을 것이고 검찰이 그걸 송치받아서 또 결론을 낼 것이고 그러면 또 재판이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1심, 2심, 대법까지도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법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도면 충분히 높은 수준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다 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이제는 이제 검찰 소환 통보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돌아온 부메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부탁드리건데 당당하게 소환에 임해서 당당하게 검찰에 수사 협조하고 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 운이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게 남아 있는데 이걸 전부 껌껌이 다 전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전체가 야당에 똘똘 뭉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믿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정신, 법치주의 정신을 믿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으로서 당당하게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일단 저 문자는 예전에 현직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하고는 많이 다르죠. 저거는 한 보좌관이 의원이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어찌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걸로 기소됐다고 하니 본인의 심경을 표시한 거고요. 이 대표가 뭐 체리따봉 보낸 것도 없습니다. 네. 뭐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문제인데 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평소에도 존경하는데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법 앞에 평등합니다. 지금 법 앞에 평등한데 한쪽은 아주 평등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합니다. 아무리 당선됐다고 해도 적어도 대통령이야 소추가 현직 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법 앞에 평등한 거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도 나왔습니다만 참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로 그 대선 기간부터 시작해서 또 당선되고 3월 9일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기간을 수사해가지고 결국 그 시점이 와서 지금 시점이 와서 출석을 요구하고 한치도 벗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검찰공화국 예상했듯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까지 가려고 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그 예측대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아무리 시한이 촉박했다고 해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재판까지 시달렸던 분인데 지금 모든 수사가 먼지털이식, 뭐 인디언 기우제식 모든 걸 다 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 대표가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취재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국토부는 이 식품연구원을 꼭 이전해야 되는 성남시 공공기관 6개 중에 꼭 넣습니다. 거의 포함시켰어요. 상당히 의무적으로 성격을 갖고 이전을 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걸 성남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상복합단지로는 안 된다. 계속 거부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성남시 직원들은 국토부로부터 계속 요청을 받으니까 시장한테 이거 상당히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을 한 건데요. 전 지금도 네. 이게 과연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을 할 정도의 이게 혐의인지 그거에 대해서 쉽게 수긍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공문과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뭐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24차례 공문을 받아서 압박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용도 변경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논란은 될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 차례라고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거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냐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단독 보도가 당사자, 즉 당시에 국토부와 공문을 주고받았던 성남시의 그 백현동 개발 당사자가 협조 공문과 관련해서는 2차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뭐 무조건 뭐 직무유기까지도 되는 이것을 거부하면 직무유기까지도 되는 그런 사안이냐라고 국토부에 문의하는 것이 공식적인 자료로 남아있고 거기에서 국토부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그해 12월에 공식적인 회신이 왔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붙여서 공식적으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으니까 네. 그건 법적으로 다투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를 그렇게 탁탁탁탁 털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2021년 9월 달에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발건으로 수사를 했다고 시작을 했다고 배당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포함을 해서 그것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 공공수사부라든지 이것을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를 다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은 굉장히 이 작년부터가 아니라 최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전쟁이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과연 이 보좌관이 지금 당 대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인가? 이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쟁으로 바라볼 만큼의 어떤 변수일까요? 저는 도리어 상수로 보고 어떤 대비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당대표로서 의연하게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소환을 했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이니까 뭐 이 인식을 갖고 이것을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 보좌관의 인식 수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보좌관이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백현동과 관련돼서 환경평가를 내린 그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이었어요. 실제로 이 환경평가가 한강유역 이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비탈면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 환경평가를 해준 시민단체의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과 연루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전쟁입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의견서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은 없었고 다만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와 연결되어 인접되어 있는 보전 가치가 있는 녹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돼 개발 시 자연환경 훼손,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붕괴 우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어있네요. 자, 그런데 이 김모 보좌관 뭐 굉장히 이재명 의원과는 가깝게 활동을 해온 걸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 재정 지원을 받는 성남의제 21에서 사무국장하고 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회 보좌관까지 왔는데 아까 문자 한번 보시면요.
오전 11시 정도에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보는 시간이 오후 3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국회에서 이제 문자 노출이 잘 된다는 거, 이 잘 이제 알 시점이고, 지난번에 뭐 체리타봉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던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왜 11시에 온 거를 그때 봤을까? 좀 약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은 2라는 게 또 있어요. 메시지가 2개가 왔다는 게 또 있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새로운 문자가 와서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위에 노출됐을 때 찍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 11시에 왔던 문자를 오후 3시에 펼쳐보는 모습이 포착이 된 점, 그 점을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이 야당 탄압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당 뭐 대변인이 또 이 부분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 좀 나오는데, 설 변호사 그 해석은 어떻게?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제가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 자리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서 예. 원래는 국회 그 안에 내부에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리 변동을 하면서 원래 그 이재명 그 체리따봉 이후로 네. 이 보안 필름을 붙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보안 필름을 붙였는데 저게 각도가 딱 만져버리면 그게 저렇게 사진에 찍힐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옆에서는 안 보이는데 바로 뒤에서는 보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예. 그 자리가 이동했는데 아마 순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됐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전통 소식통에서 들은 내용이라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파동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이후에 의원들이 그 보안 필름을 상당수가 휴대전화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안 보이게끔 만든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이 이 메신저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혹시 그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 대표 일정이 오늘도 상당히 뭐 촘촘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찍혔다고 하면은 그때 네. 보낸 건데 예. 이제 보내 가셔가지고 일하다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저게 의도성이 있다면 거기다가 무슨 의견을 단다든지 뭐 진짜 정치 보복이네요 한다든지 뭐 이건 대통령하고 그 여당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그 체리따봉과 문자 총질 문자하고는 전혀 다른, 저게 무슨 정치적 파장이 있을 문자겠습니까? 보좌진이 의원한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한 거고, 뒤에 이제 자기 의견이 한 줄 달린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뭐 일부러 노출했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또 그런 억측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자에 나온 내용 보면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고 했던 발언, 여기도 이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제가 알고 그때 있었던 말씀? 상당히 많이 했죠. 설명을 그 사람한테 다 들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정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문기 처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김문기 네. 처장이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과 함께 호주에 가서 사진 찍은 것들도 나오고, 뭐 특별히 뭐 식당에 가서 함께 식당에 가서 함께 자리를 한 것도 나중에 이제 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증명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가 기억에 남냐면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어요. 기억하시죠? 발인 날, 그러니까 이 김문기 처장이 발인 날 그렇게 모른다고 잡아댄 그 이재명 시장이 당시 후보로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산타 춤을 추는 영상이 나와서 아무리 모른다고 잡아떼더라도 어떻게 함께 밑에 함께 했던 어떤 직원이 발인을 하는데 그렇게 춤을 추는 영상을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속을 좀 들여다보면 진짜 몰랐을까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10박 11일 정도 함께
하면서 거기서 계속 식사라든지 뭐 골프장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골프 이 모자를 쓰고 했던 어떤 사진들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함께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김문기 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죠?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윗선 지시에 의해서 삭제됐다라는 증언을 검찰에서 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혹은 또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지금 양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한 잡아떼는 어떤 광경들이 지금은 또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모든 게 그때 당시에 대선 한복판에서 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누가 봐도 참 석연치 않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 사람을 모를까?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대장동 사업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백현동에 대해서 아까 협박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센 발언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은 건데요. 그다음에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 화면만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면 같이 일행을 짜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일주일 이상 다니면요. 돌아와서 정말 친한 사이가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인데도 와가지고 사실상 대선 후보 한복판에 대선 과정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했고 거기다가 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분이 또 굉장히 유명을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큰 의혹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혐의 자체로 경찰이 수사를 했고 송치 결정을 내려서 검찰에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백현동의 국토부 협박이라든지 이번에 고 김문기 씨의 이 부하 직원이 몰랐다는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거에 대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몇 가지 건에 대해서 가서 저는 투명하게 당당하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불사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법적 리스크를 다 겪고 전과를 다 겪고 나서도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시고 제1야당 대표까지 올라오신 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꾸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참 납득이 쉽지 않은 조항 가지고 말 꼬리 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말씀드릴 게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장동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럼 전문가가 누구냐 해서 김문기 전 차장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게 됐다고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고 당시 시 산하직원이었을 때는 누군지 잘 몰랐다. 근데 당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일부에서는 뭐 당시 야당이죠. 이렇게 뭐 사진 찍힌 거를 내보내고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는 이제 산하직원으로서 저도 이제 국회의장실에 근무를 할 때 의장님 뭐 해외 순방 가면 다 갑니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고위 수석급 정도는 의장이랑 같이 다녀도 얼굴도 기억하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로 실무 직원들은 우리 국제국 직원들 다 나갑니다. 그 직원들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로 따지면은 성남시가 국회 사무처보다 많아요. 성남시장으로서 이런 실무 하위 직원을 당시에는 몰랐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대장동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전문가가 누구냐 해서 그때는 알게 됐다. 이런 표현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본인이 일부러 모른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수사가 돼 있고 결국은 알았나 몰랐나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겠다고 지금 검찰 경찰이 달려드는 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중 평론가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시 그 산타크로스 그거는 이거와 관계없이 이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다시 대선 캠프 일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훨씬 전에 다 촬영이 됐던 부분이고 당시 일정이 맞춰진 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렇게 김문기 전 차장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공개적으로 유감 뭐라고 할까요? 애도를 표시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걸 이래저래 맞춰가면서 마치 어떤 이게 뭐 엄청난 게 있어서 몰랐다고 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좀 과도한 억측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산타 관련은 뭐 사진을 녹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들이 그게 이제 그날 나온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치적 생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이 공무단임권이 없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배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는 거하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건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선거 기간 중에 유동규 의원은 측근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고소도 하고 고발도 안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전혀 법적으로 다투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백현동 관련해서 특혜를 주고 뭐 배임 혐의가 있냐는 그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류 사건 말고 거기에 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김문기 이 처장을 갖다가 모른다고 한 것이 따로 이렇게 보고가 온 걸 보면은 김문기 처장을 갖다가 모른다고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다른 사건을 숨기려고 본인이 불리한 것을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갖다가 겨누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김문기 모른다 하고 유동규 측근이 아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가서 상당히 그 심각하게 다퉈야 될 일이라고 봐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벗어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 백현동 관련이 있고요. 대장동 관련 하나 있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적이 없다, 몰랐었다고 했던 게 나중에 보고를 받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번복했다는 그 부분 아닐까? 또 아니면은 초과 이익 환수 5,500억이 잘못된 이야기였다 이런 것이 아닐까 이 정도 추측은 갑니다만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뭐가 허위사실 공표한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번복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것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될지 다른 부분이 될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그럴 부분이긴 합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도 사실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 김현지 보좌관이 단순히 문자로 3가지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무엇을 지금 허위사실로 적시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도만 뭐 놓고 봤을 때도 사실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당시 어떤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방어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뭐 폭증할 때다. 이 부분도 팩트 체크가 당시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때 미분양이 폭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장동도 많이 노른자라고 뭐 표현되는 그런 이 개발이었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원래 민간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재명 시장이 한 발언이 녹화돼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그때 진짜 대장동은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라고 한 발언이 동영상으로 또 실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어떤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는 어떤 부분도 이것이 허위 사실로 공표했는지는 저도 뭐 단언 못하겠습니다만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초과이익 환수 삭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다 돌려줬고 나중에 이 개발업자들이 이것을 유동규의 뇌물을 줘서 자기네들이 그걸 뺏어간 것이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 이 사항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극구 주장을 한 게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가 누구한테 됐느냐. 아까 김문기 처장 문제도 사실 이게 이게 함께 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외 허위 사실 공표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배임 과 횡령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어떤 과정이다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예. 자, 김문기 처장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김문기 처장 쪽에서 유가족들이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재명 당시시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겁니다.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유가족이 공개한 영상 뭔지 한번 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자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골프까지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뭐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저 영상 편지를 자녀에게 보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게 그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촘촘한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네네.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안이에요. 설 변호사 계십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재명 우리 대표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어렵사리 성남시장 잘하고 경기도지사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대권의 꿈을 가는 데서 이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얼마나 큰 홍역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것을 TV 토론 나가서 부인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 또 경찰 수사 결과 나온 결론은 그 친형이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차치하더라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던 것이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될 만해서 기소가 됐던 것이고 재판 1심과 2심에서는 유죄와 무죄가 서로 헷갈리다가 대법 가서 사실이 허위사실인 건 맞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이걸 많은 사람에게 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상 법률적 취지는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공무담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그리고 공개된 자리 앞에서 아까 나온 국정감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사실을 자기가 인지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법리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한민수석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야, 낙선한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하느냐. 그건 인간적 이야기고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고 고소고발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보니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분명히 입증돼 보인다라는 혐의를 지금 입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그다음에 떨어졌으니까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가서 열심히 소명하고 네. 또 판결에 재판에 응하고 또 기소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기록을 저희가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몰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한 아까 백현동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들이 이걸 가지고 당신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A라는 것을 분명히 A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B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가 약간 흐릿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재판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로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어떠한 위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한번 귀를 좀 기울여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 6일날 출두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할 겁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김혜경 씨 부분도 있었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집을 살 때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도.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뭐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도 불거진 거고 당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2016년도는 개발되고 할 때 그 해외 사례를 해외 지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저도 보도를 다 찾아봤습니다. 당시 경제지 같은데 16개 지자체에서 성남시가 운영한 공공과 민간의 50-50 공영 개발 방식에 대해서 모두 벤치마킹을 하다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을 때 계속 보도되고 검찰 수사하고 여러 곳에서 당시 야당이 문제 제기한 거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 뭐 큰 공공개발이고 뭐 부동산 개발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뭔가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말이었어요. 처음 문제 제기가. 지금 만 1년 됐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단 진짜 뭐가 연루된 게 단 하나도 나왔습니까? 지금 안 되니까 그 공공이익 환수 조항, 이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인가요? 그거 가지고 배임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탈탈 털고 정말 먼지털이 수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네. 결국은 이것 또한 뭐 지금 뭐 발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소환을 하고 기소한다고 하는데 예. 이 역시 충분히 소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수사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보좌관이 보낸 문자에 대해 나타난 걸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주장은요 전혀 문제도 안 되고 또 고소고발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국민의힘이다. 이건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다. 이걸 거짓말이라고 지금 누가 따지고 있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그 대출 수사만 잘했으면 대장동 비리가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이재명 후보의 주의 주장으로 정치적 이해 그 표명으로 의사 표명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라고 얘기 딱 이렇게 적시해서 보고가 올 정도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만 떼가지고 배임이나 성남시나 도계공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냐 배임 부분에 본류 수사 말고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허위사실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를 갖다 끄집어내서 했는지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부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반대 진영이죠. 이재명 대표의 반대 쪽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됐던 내용은 9일까지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혐의를 찾아보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수사 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기업 관계자의 주거지 한 20곳 정도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장동보다 2년 앞서서 개발에 착수한 게 바로 위례 신도시인데 대장동의 뭐 모의고사 내지 뭐 대장동 예행 연습 이렇게 불릴 정도로 등장인물도 비슷하고 수익 구조도 뭐 비슷했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당시에 책임을 맡아서 이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남욱 변호사, 뭐 정목 회계사, 뭐 이런 분들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들이죠.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자료를 다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감 때 영향력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미래는 뭐 성남도 있고 송파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죠.
자,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지원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 걸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 그러니까요, 의원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예. 자, 이번에는 뭐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미 폐지된 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설 변호사님,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예요? 예, 이 부분이 뭐 당시에 그 부패방지법 7조 2항에 의해서 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뭐 다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위례신도시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장동 판박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또 이어지고 있죠. 회삿돈 횡령 의혹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쌍방울과 관련해서.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쌍방울 사건의 키맨 김 전 회장 출국을 왜 못 막았느냐 이렇게 수사팀을 질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게 수원지검인데 수원지검이 뭐 지금의 친야당 성향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법대 동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은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라는 이름이 자꾸 검찰 쪽에서 어른어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기도 합니다만 대표 직무대행. 오늘 쌍방울 커넥션 의혹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마치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이런 공격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나 쌍방울 내복밖에 산 적 없어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만 열면 비 얘기나 하고 사실도 아닌 것들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국면이 전 안 됩니까? 민심이 바뀝니까?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복이라고.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뭐 어디 지검장이었습니까? 뭐 수원지검장이 네. 중앙대 법대 선배. 예.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앙대 법대 선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렇게 쌍방울 갖고 지금 택도 없는 얘기 가지고 어제 왜 만났습니까? 만나서 좋은 얘기 했다고 뭐 미팅 얘기까지 하신 분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하신 얘기들이 본인 국민의힘이 하도 시끄럽고 뭐 윤리 열어서 또 이준석 전 대표 또 징계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뭐 권 원내대표나 다른 여러분들이 여러 그 국민의힘 중진이나 당대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재명밖에 없어요. 네. 그냥 자기 몸집 키우고 택도 아닌 말로 공격하고 하는데요. 이 쌍방울 제가 그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보도에서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면서 20억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사실도 그렇고 후보 때도 자기 어느 계좌에서 얼마 나갔는지 2억 얼마 나갔는지 공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20억 얘기 나오니까 검찰이 또 흘렸어요. 그 20억이 어느 돈이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라고 하는 이모 검사가 그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M&A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되지도 않은 얘기들과 프레임을 해가지고 오직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복밖에 안 샀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역시 뭐 명명박백하게 밝혀질 건데요. 네네.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하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뭐 본인 입장이 저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본인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수석의 표현이 오늘 좀 과격하십니다. 택도 없다라는 말씀 몇 번씩이나 계속 되풀이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단독 기사들 쏟아져 나옵니다. 쌍방구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시절이었나요? 지사 시절이었나요? S그룹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S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었나요? 아태평화교류협회. 이 협회 기억하시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인사가 내려왔을 정도였고요. 당시 이해찬 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더 자리를 빛냈죠. 그런데 이 아태평화교류협회 알고 보니까 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돈도 되고 또 무상으로 이 사무실까지 차려줍니다. 그런데 쌍방울 그룹 들여다보면 온갖 인물들이 모두 다 관련이 있어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사회이사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결정적으로 지난번 대법에 무죄 선고를 받게 해준 그 대표적인 어떤 변호사와 관련돼서 그 변호사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여기 또 사회이사를 했더구만요. 그래서 본인만 아니면 돼 이런 분위기인데 마지막에 내복 얘기는 아까 사실 대장동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나는 내복밖에 안 입었다. 내복밖에 안 사 입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나는 무조건 무죄다. 더 이상 여길 거론하지 마라라는 프레임이에요. 그건 완전히 진짜 방어 프레임으로서는 최고의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검찰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측근들과 자기를 진짜 무혐의 받게 해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특혜를 입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이사든 뭐든 그런 어떤 저기를 받았는데 나만 내가 안 받았으니까 된다. 이건 뭐 검찰에서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쌍방울 그룹과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언론 보도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제목 장사예요. 대부분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이 당사자인 이모 변호사와 실제 몇 달 전에 한번 여쭤본 적도 있어요. 실제 만나서. 사실이냐 하니까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그 돈 받았으면 내가 왜 변호사 지금 하고 있냐. 다른 거 하지. 진짜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나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믿진 않고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말씀이니까 공식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 이 변호사비 대납도 아까 우리 한수석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같은 법인에 있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특수부 출신 검사의 그 에스크로 자금이었습니다. 사업 어떤 그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반납했던 내용이지 그게 변호사비 대납과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 수사가 있으니까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번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쌍방울 관련 수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 관련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조사가 있고 또 하나 쌍방울 자체에 경영진의 오너의 그 공급 횡령 의혹이나 이런 수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원석 검찰청장 후보자가 저렇게 아주 역정을 냈다라고 질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사 기밀 유출이 왜 이렇게 통째로 없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밀 유출이 언론 보도를 다 종합해 보면은 5월 23일 날 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검장이 이제 와요. 홍정욱 지검장이 오는데 5월 24일 날 이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이 아예 통째로 없어져요. 네네. 그러면서 6월 달 거쳐서 6월 며칠에 3번 정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기밀이 빠져나가면서 도대체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련돼서 뭘 수사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차려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 쌍방울 수사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지금 출국해가지고 지금 적색 수배가 지금 돼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 전 회장이 출국을 안 했으면은 지금 수사가 순조롭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하면서 의혹이 말하자면은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까지도 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진실 여부 밝혀져야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온다면은 뭐 그 중착지가 어딘지 밝혀질 거니까 억울한 일 없게 검찰 수사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질문 공세 거셌는데요. 한번 보시죠. 장관님, 대통령 공약 중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죠. 그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저는 구체적 사건에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이 공약인데 그러니까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이미 법무보고 때 보고 드렸을 거 아닙니까? 실행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폐지됐습니까? 그건 입법 사항인 것이고요.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죠. 법치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바꾸고도 시행령 가지고 지금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검토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행됐습니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행이 됐다고요? 아니 이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 번 천명했고 실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왕이나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하실 대답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언제까지 그 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든지 아니면 그 공약을 지킬 용의가 없다든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가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거기 따를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할 때 의회에서 알아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답변입니까? 예, 전민호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답변을 잘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얄밉죠. 얄미운 건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말도 맞고 그다음에 저 질의하는 김영배 의원의 말도 사실 다 맞아요. 네.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 공세로 저는 보입니다만은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동훈 장관한테 말하자면은 정부 입법으로 그 제안을 해라, 개정안을 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시원하게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말싸움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민 원장님도 이렇게 옹호해 주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화면 보고는 저는 한 장관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 의원은 물어볼 수 있죠.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건 대통령 공약 사안이고 이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전임 정부와 비교하면서 얼마나 크게 대대적 홍보를 했습니까? 근데 이거를 야당 국회의원한테 국회에서 만들라고 입법? 저거는 상당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법무장관이 정부 입법을 해도 돼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공약 사안이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야죠. 저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법 고치겠다 내지는 뭐 법 만들어 주시면 따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을 건데 이미 안 하고 있으니까 법과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과 지금 옥신각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보시죠.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계속 얘기 나오길래 제가 상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의료진들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뭐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뇌 수막종을 동반하는 다발성 뇌경색증과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으로 인해서 하지마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서 장기간 보존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는요, 일제히 형집행 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영교 안민석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아파서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위험한 상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 신부님들이 오셔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를 촉구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계를 대표해서 스님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서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제 기억에도 재판을 받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글을 올리면서 마치 이 서초동의 어떤 집회를 이렇게 촉구하는 듯한 또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어떤 발언을 해서 제가 정경심 교수의 어떤 옛날 전력을 찾아봤더니 뭐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전력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운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 표현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정경심 교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 당시에 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내린 거고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를 나갔던 검찰 쪽에서도 의견과 그다음에 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일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약간 좀 아까 표현했듯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치료의 앞으로의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수술을 받아야 되고 구체성이란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성이 적었으므로 그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을 두고 다시 법무장관이라든지 또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대통령이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러면 아까 이 법에 대해서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는 어떤 것이 그런 어떤 문구가 여기도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럼 요구를 할 것이냐. 위원회의 결정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데 그 위원회 결정을 넘어서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과연 옳으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 집행정지 실무적으로 잘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해봐도 허용되지 않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 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노인성 당뇨로 해가지고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편찮으신데 그에 또 비해서 또 지금 정경심 교수 뭐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만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 사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어떤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야당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원회라는 게 있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형집행 정지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한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이걸 장관이 해라 마라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안 좋겠다 싶으면은 뭐 다 인권을 생각하면 그걸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야권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상황에서는
이 조직폭력배 수사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었죠. 한번 보시죠. 부산에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수차례 패싸움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검수완박 상황에서는 우리 검찰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안 되는 거죠.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존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조직폭력배 수사까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넓히는 범위에는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법이 유임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서 국민들 지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부산에서 정말 조폭들 뭐 싸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 인사하는 저런 장면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저러냐 뭐 이랬거든요. 김규식 교수님, 검수완박 때문에 이거 못 잡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지난번 통과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그것의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저런 조직적 범죄 또는 조폭 범죄 또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마약 범죄 이런 등등의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역량과 수사의 능력들이 검찰에 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그 부분을 좀 맡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 그런 그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어떤 검수완박에 대한 보완 장치 이것을 지금 나와서 질문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의용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 나와서 이런 최근에 이제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조폭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 검찰을 국민을 조폭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수사권들이 그대로 존속돼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은 함부로 핵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거는 말하자면 초강수, 극약 처방에 해당되는 거죠. 또 그 반작용 또 실제 큽니다.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 핵무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핵 버튼 눌러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계속 뭐 우리는 핵 버튼 누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서는 지금 뭐 탄핵이다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뭐 일부 이제 의원들이나 뭐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조홍천 의원의 저런 시각에 대해서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고 또 좀 야당 의원이요, 제1야당 민주당 의원이 169명입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서로의 의견들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 당내에서 워낙에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뭐 법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 시행령 쿠데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실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 활동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광복절 특사 복권 이후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9월 중에 뭐 영국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선친이시죠. 고 이건희 회장,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자,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그저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서 된 거지. 나는 아직 조금만. 네. 자, 이제 부자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활동을 또 하는 셈인데요. 좋은 성과 선친만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